신의 시사정비소 오늘도 여러분들 새롭게 만나뵈러 왔습니다. 저는 꿀잼 김광수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프경입니다. 여러분의 하트를 주식으로 별점을 간식으로 먹는 남자 정주식입니다. 오. 괜찮았나요? 자, 오늘은 초대 손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 문재인은 지금 포위된 채 사방 안팎으로부터의 십자포화를 견디고 있다. 그가 끝까지 견뎌낸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한국의 정치개혁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변혁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과연 반문재인 연합의 공세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기득권은 무섭다. 노무현에게서 보지 않았던가? 문재인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장렬하게 산호할 것인가? 최근에 기고하신 도대체 친문 패권주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글의 말미인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우리 편집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무슨 난중일기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무슨 칼럼이 이렇게 비장합니까? 이분이 참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잠깐 소개드리자면, 친문 패권 연구의 권위자. 우와. 친노 패권 연구 외길 17년. 이것만 파신 거예요, 이분. 친노 패권이 벌써 17년이나 됐어요. 이분이 2000년에 부산에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냐? 친노 패권이 도대체 무엇이냐? 실체를 파악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데 도대체 그 실체가 몸소 느끼기 위해서 내려가시고 지금까지 오로지 그것만 연구하십니다. 그런데 전공은 체육학과 교수님.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치는 스포츠단 말 못 들어봤어요? 아, 그렇죠. 스포츠와 친노 패권을 어떻게 연결시키셨는지 오늘 동아대학교 정희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제가 뭐 학자로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학자로서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친노 이게 패권이 중요하지. 그죠. 네. 사실 정치가 우리 밥 먹여주고 먹여 살리는 건데. 자, 이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진짜로 반문정서, 문재인 왕따론,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문재인 왕따와 친문 패권은 같이 쓰기에 왜 상이한 개념이잖아요. 그 전에 문재인 실세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비선 실세, 비선이죠. 비선 허세 아니었어요? 네. 누차 말하지만 실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비선. 여기서 말하는 비선이라는 것은 공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공조직에서 팽당한 같은 당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본 피부로 느낀 그렇게 친문 패권. 평당원으로서만 같은 거네. 문재인 왕따 존재하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따가 네. 누구로부터의 왕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민들로부터의 왕따는 아닌 게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럼 누가 도대체 왕따 시키고 있냐? 뭐 동료 정치인들, 대권 주자들일 것 같아요. 네. 동료 정치인들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좀 스며들어간 거죠. 예를 들면 조중동이라든가 종편들이 계속 그러한 사실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들도 조금은 넘어간 것도 좀 있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근데 친문 왕따라는 말, 문재인 왕따란 말은 거의 잘 안 쓰지 않아요? 친문 네. 패권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따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호남을 얘기할 때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놓고 보면 호남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은 영남 사람들에 의한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영호남 갈등이라기보다는 호남에 대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전면적인 차별 왕따 현상이에요. 뭐 문재인 왕따라고 하든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든 이 용어들을 자꾸 쓰는 이유는 정치인들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비주류에 대한 그러한 주류 세력의 거부감 네. 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네. 한국 사회의 주류가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네. 한국 사회에서 주류는 보수죠. 네. 물론 거기에는 일제 강점기라든가 한국 전쟁, 분단 현실 이러한 것들이 좀 뒤엉키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의 주류는 보수예요. 비주류가 진보고. 근데 보수 중에서도 또 주류는 누구냐 하면 TK죠. 네. 네. 그다음에 비주류라고 하면 거기에 기생해서 사는 PK, 부울경 쪽 정치인들이 될 거고요. 근데 비주류를 놓고 보면
바로 그 진보라는 비주류 세력을 놓고 보면 비주류의 주류는 여태까지 호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손혜원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 자기를 인사를 막 시켜주는데 인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10명 중에 9명은 호남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주류는 호남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2002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가 누구냐. 그게 바로 노무현이죠. 근데 노무현은 근거가 어디예요? 호남이 부산. 아니죠. 네. 부산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진보 안에서도 굳이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진보의 주류는 호남이었는데 그리고 비주류는 이제 부산, 부울경, 부산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 부산은 노무현은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죠. 근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권력을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존의 주류로서 기득권을 행사하던 진보 안에서의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그에 대한 거부감을 이제 가지게 된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친문 패권, 뭐 패권주의, 친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문재인은 뭔가 좀 이상하다 사람이 뭐 리더십이 네.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금을 잡게 되는 거죠. 사실 그에 대한 실체는 없죠. 그래서 과거에 그 이범 선생 있죠? 그 몰라요. 그 이범 씨라고 민주당의 네, 그 있어요. 민주정책연구원의 교육정책, 부원장으로 들어갔죠. 원래는 네. 그 가회 선생, 학원 선생님으로 굉장히 네. 유명한 스타 오. 강사인데 네. 이범 선생이 민주당에 들어간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한번 글로 쓴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범 선생이 분석을 한 게 사실은 이전에 가장 좀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근데 이범 선생이 내린 결론도 뭐냐면 실체는 없다. 근데 뭔가 정서로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다. 사실은 그 정도가 맞는 설명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교수님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쩌다가 친문 패권의 전문가가 되신가요? 좀 이제 애매하죠. 저는 노무현의 팬도 아니었고 그냥 한 유명한 정치인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시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진가를 좀 알게 됐죠. 그래서 노무현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초반부에는 조금 그 친노 그러한 그 수사에 좀 저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친노를 좀 싫어했어요. 그다음에 왜 한국 사람 정서가 뭐가 있냐면 좀 나대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친노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 중에 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저도 이제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좀 싫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시끄럽다. 저 사람들.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다가 학자로서 호기심이 좀 작동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전공은 체육학이죠. 예, 전공은 이제 체육학인데 뭐 사회학이기도 하면서 네. 체육학이기도 하고 저는 체육학과 소속이긴 한데 저는 그런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무슨 근데 부산 가서 무슨 토론회나 뭐 하면 항상 나와 계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아이엠 피터님하고 네. 같이 부산 가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회도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전공이 사회학이라서 저한테 사회를 자꾸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사회주의자시구나. 예. 네, 사회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도 많이 하고 사회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좀 호기심 어린 시선이 좀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뭐 한마디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패권이라고 부를 만큼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어떤 시발점이 있었던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패권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사례로 네. 드는 게 그 지지자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흔히 노빠, 네. 네. 지금은 문빠. 네. 물론 이제 이재명 빠도 있고 안희정 빠도 있지만 사람이 유명해지면 빠는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문재인 팬들이 가장 일단 수적으로 많다 보니까 당연하지 지지율 1인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문재인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러한 행동들 중에 너무 공격적인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 뭐 문자 폭탄, 뭐 18원 후원금, 네. 뭐 이런 것들. 그건 뭐 솔직히 문재인 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두드러져 보이고 그래서 자꾸 사례를 그거를 들죠. 근데 좀 웃기잖아요. 지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비판을 하려면 그 정치인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지지자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파 때문에 문재인이 싫다 이거는 도대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네. 아니 문재인 없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좀 심한 경우가 있긴 있으니
이게 이제 문재인에 대한 어떤 안티 정서를 만드는 게 있긴 있죠. 사실 그거는 지지자들도 조금은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문재인 팬들 중에는 누구든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몇백만, 뭐 천만 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아니, 그리고 외계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 네. 중에서 실제로 이게 문재인의 지지자여서 나온 일이냐, 아니면 우리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생긴 일이냐, 혹은 정권 교체를 생각하는 그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벌인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 건데 네. 결국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권 교체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고 우리 당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의 목적성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거도 잘못된 네. 일이 됐을 때는 다 문재인이 시킨 거다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네. 예로 드셨던 건 18원 후원 이 얘기를 하셨는데 18원도 그렇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나 아니면 그 주위의 측근들이 뭐 소위 말하는 문팬 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걸 공격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은 국정조사를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18원 후원하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던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당 의원들한테 나왔던 것이 문재인한테 안티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 내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당 안에 있으면서도 막 탈당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네. 당의 주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게 문재인이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 당내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네.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을 기승전 문재인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언론의 태도 이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분석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인기의 이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학규 팬 때문에 손학규가 싫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인기가 없으니까. 네. 뭐 감당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은 그거랑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요? 정확하게 문재인의 팬으로서 이재명 팬과 싸우는 네. 그 댓글들의 난타전 SNS에서의 행위들 이거는 비난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정권 교체 여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유 때문에 네.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의 문제로서 해왔던 것들을 그냥 1위 주자가 문재인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이거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지자들끼리 치고받는 그런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한 건가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심한 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얘기하시는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18원 후원금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볼까요? 관행이 돼버리면 사실은 좀 네.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왜 미러링이라고 좀 유행어가 됐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페미니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일베들이 하는 그러한 그 행태들 네. 그게 어디서 올까? 일베들이 왜 그럴까? 음. 근데 저는 이렇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얘네들이 이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쪽 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로 좀 시끄러운데 네. 권력자에게 비판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여성성을 가지고 네. 비판을 해버리니까 좀 이제 시끄러워진 건데 예를 들어서 홍성담 화백의 그림 같은 거 네. 네. 대통령 되기 직전에 나왔던 몇몇 그림들 네.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조롱하는 그림이나 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치고 네. 네. 근데 노알라, 홍어 음. 이런 식으로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그러한 풍자 네. 사실은 조롱인 경우도 네.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된다고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그러한 그 풍자와 비판이 조롱으로 다 갔던 경우들이 사실은 진보 쪽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쪽에 일베 같은 애들이 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중적인 잣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해코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난장판이 된 그러한 경향도 없잖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저는 비판에서 끝나야지 이게 조롱과 멸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 인터넷 문화가 생겼을 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를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외국의 어떤 기사, 뉴스, 댓글들을 달리는 거랑 한국의 그 뉴스 기사의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우리 쪽은요 너무 아파요.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외국의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물론 이제 호불호에 따라서 좀 비판적인 글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후벼 파는 듯한 이러한 표현들, 욕설들은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린 좀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팬덤 문화가
너무 좀 지나치게 가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보수 언론의 문제도 꼬집고 싶거든요. 그 보수 언론들이 어쨌든 진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러한 방식들을 서로 막 주고받고 배우고 네. 막 하는 거죠. 어느 선에서는 네. 이게 자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그 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의미로 보면 이걸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자정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확장시켜내기 위한 거잖아요. 내 의사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의 동의받고 싶은 것이고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과도한 어떤 측면에 있는 행위들 이것은 확장되지 않아요. 일순간은 생산될 수는 있겠지만 네.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니 그거 진짜 잘한다. 나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할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동의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말씀하신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학자적인 관점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만이 수기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18원 후원 정도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다. 하자. 이것도 저항의 일환이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인한테 항의 표시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네. 예를 들면 정치인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문자 다 보내잖아요. 네. 근데 왜 정치인들은 그 문자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고. 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8원 문자 보낼 수 있다. 저는 거기 좀 부정적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18원 문자 보내고 후원금 보내고 문자 폭탄 보낸 이유가 그 나쁜 정치인이 발견됐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고육책인 거죠. 그러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완영 의원이 그 청문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을 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18원 후원금 보냈을까요? 바로 그 서명운동부터 했을까요? 없는 제도를 가지고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할 때 좀 전향적인 태도는 국민들의 그 정치인을 향한 공분이 조금 더 세련되고 제도적인 그 측면에서 수렴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렇게 논의가 가야 발전적인 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거죠.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대예요. 그래요? 어떤 네. 이유로? 소환제가 가능하려면 이게 정치인이랑 다르다니까. 소환제가 가능하려면 유권자와 그 정치인이 행동하는 반경이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순천시장이다. 그러면 소환제가 가능하죠. 대통령이다 소환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순천시장을 뽑는 사람과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반경이 동일해요. 네네. 대통령도 전 국민이 뽑고 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의원들은 네. 차이점이 있어요. 뽑히기는 예를 들면 순천시에서 뽑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이완영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그 지역 유권자들이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 국민이 다시 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민소환이 가능해버리면 네.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를 뽑아준 지역의 발전 이거 말고는 아무런 고민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소환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 건 충분히 좀 근데 저는 우려가 될 수 있을 김광진 것 의원의 같은데. 그 주민소환제, 그러니까 그 소환제, 국회의원은 좀 무리다. 저도 거기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문자폭탄이랑 후원금, 18원 네. 후원금 경우에는 저는 좀 갈려요. 뭐냐면 문자는 당연히 보내야죠. 의견을 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 의견을 담아서 국회의원한테 보내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많이 보내서 문자폭탄이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전 용납을 하겠는데 18원 후원금 경우에는 18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네. 시체말로 이거는 연맥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견의 개진과는 좀 다르게 연맥이는 식의 그러한 항의는 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내돈 그렇게 들여서 되면 그 정도 정치판이 또 좀 못 너무 먹여요.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세련된 형태의 그런 의사 표출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신문 패권주의 권위자 모셔놓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국회의원의 경우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환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공분을 일으킬 만큼 잘못된 정치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제도적인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국회의원 소환이 어려운 이유가 그 헌법상 국회의원이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어떤 그 중앙 정치의 일원으로서 그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요구하기 이게 단원제 한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비례대표는 또 어떻게 또 소환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그 뒷단의 문제인 거고 이게 잘못된 정치인을 예를 들어 탄핵 절차가 없었으면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치게 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만큼 몰상식적인 정치 행위를 했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그대로 두고 소환 절차가 없이 간다는 거는 한국 정치의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번밖에 못 뽑으니까 중간에라도 그렇게 소환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4년마다 심판하면 된다?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저는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 기득권 중에 좀 없애야 될 게 지자체장은 3선으로 제한을 시켜놓고 지들은 무한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3선, 4선 하면 그 다음에는 지자체장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교환하잖아. 네. 바토하잖아요. 네. 그죠? 아주 그 나쁜 기득권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뭔가 제한을 둘 필요는 그건 있다. 동의. 예, 동의하고 정 안 되면 같은 지역구에 3선 이상은 안 되게 이건 좀 하면 좋겠어요. 예? 그게 더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서 삼선하고 옆 동네가 뭐 안산 갑에 있다가 안산 을로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래도 한 자리에서 계속 하는 거는 좀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좀 일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단임이고, 뭐 지자체는 3선이고, 국회의원은 뭐 무한대 연임이고, 이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죠. 국회의원들이 다 도둑놈들이네. 지들만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국회로 들어가야겠다. 예. 자, 오늘의 주제로 다시 넘어가죠. 예.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문재인 대표는 친문 패권이라고 불릴 만큼의 어떤 패권을 행사한 적이 있냐. 그동안 아까 말한 18원이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지자들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였고 문재인 대표 자체가 패권을 주장하거나 실행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측근들한테 뭐 요직을 막 다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연상 당대표 할 때 자기 사람을 한 명도 못 썼어요. 심지어는 수행비서조차도 비서실에 들여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서실에 보면 비서실장은 그때 박광원 의원이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김한길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최재성을 사무총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최재성은 사실 친노도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의 기존의 기득권, 호남과 서울의 다선 의원들이 보기에 최재성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5개로 잘라버렸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본부장을 이윤석 의원을 시켰죠. 조직본부장을 이윤석 의원을 시켰어요. 이윤석 의원은 누구랑 가깝냐. 그 사람은 박지원이랑 가까운 사람이지. 호남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핵심 요직에 자기 사람을 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서실에 사실은 그 부실장을 또 공석으로 비워뒀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도 자기 이제 데리고 다니던 사람을 안 썼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는 안 썼죠. 아예 그냥 비워놓자. 아예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른바 반문이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저 사람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기존의 정치인들이면은 주고받으면서 자기 사람 몇 명 심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도 심고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리를 비워둘지언정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만큼은 저 사람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문재인으론 안 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가지고는 정권 교체가 안 되겠다가 아니고 문재인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 기득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네. 이제까지는 그 사람들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편하게 했는데 문재인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래가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보계의 그 주류를 동교동계 인사라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의 주류는 원래는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김대중과 김영삼 사실은 네. 뭐 이 두 분을 진보냐 보수냐 어떻게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냥 그때는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두 분들이에요. 그런데 김영삼 YS가 3당 합당으로 노태우와 이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이제 진보의 한 절반은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리고 남은 유일한 세력이 사실은 동교동계. 네.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동교동계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노회했죠.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른바 새로운 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386 운동권이죠. 네. 네. 이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젊은 지금 피수열. 김근태로 그 상징되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계열, 지금의 더민주의 가장 기득권은 동교동계, 그러니까 호남 네. 플러스 그 운동권. 호남이 키워준 386. 그 민평년계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민평년 그러면 김근태계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딱 눈에 보여요. 누구 하면은 딱 그건 딱 드러나잖아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들도 거부를 못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친노가 누구냐? 친문이 누구냐? 그럼 그거는 구별이 안 되죠. 식별이 안 돼요. 그 예를 들면 사람들이 친노라고 생각을 하는 정청래 의원, 네. 전 의원 네.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친노가 아니지.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친문으로 분류를 하는 정봉주 의원. 네. 이 사람도 사실은 옛날에 정동영 쪽에 있던 사람이고 친노랑은 막 일을 막 그냥 아기 다툼을 벌였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친문은 뭐냐면 왕따들이 모인 데예요. 정청래, 최재성,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에 386 운동권이긴 하지만 바로 그 네. 이제 민평년이라든가 이쪽에 들어가 운동권 김근태계의 주류가 아닌 거죠. 운동권 주류가 아니죠. 스카이 메이저 대학 쪽이 아닌 네. 그러한 비주류들이 지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 길을 찾다 보니 결국 이제 저쪽에도 안 끼워주니까 이쪽에 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친노, 친문으로 그냥 확 그냥 한목에 그냥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죠. 말씀하신 그 문재인이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등용하지 못한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떤 주변 사람들을 서운해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일단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거는 아주 크나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소위 말해서 탕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저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탕평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정치계의 문법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의도의 문법은 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주고받는. 그러니까 두 글자로 얘기하면 거래고 네. 네 자로 얘기하면은 이제 주고받기 나눠 먹기인데 사실은 이런 밀실야합에 굉장히 익숙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표창원 의원한테 누구지? 저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이가 네. 뭐 그랬다면서요. 뭐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딱 그 얘기가 말이죠. 딱 네. 그거예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선 의원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게 정치야.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문재인은 거기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문법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문재인은 시스템으로 당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떤 원로 정치인, 기성 정치인들의 거래로 이제 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7년 동안 네. 더민주에서 혁신안이 6번 나왔어요. 6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비대위를 거칠 때마다 예, 나왔습니까? 계속 예. 나왔어요. 선거 끝나면 계속 혁신안 나왔어요. 당대표 바뀔 때마다 나왔고 선거 끝나면 나오고. 근데 그 6번의 혁신안이 한 번도 관천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캐비넷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이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아, 혁신안 저기 있다. 한 트럭분 된다. 기존의 혁신안으로도 충분한데 뭘 문재인 대표가 뭐 또 뭐 새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저항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득권에 가로막혀서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있었을 때 혁신안을 당원 당규에 박아버렸죠. 완전히 네. 못을 네. 박아버렸죠. 그래가지고 등장을 했던 게 공천평가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공천평가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막 날아갔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1차 그 공천평가위원회에서 날아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인태. 그다음에 김현. 네. 친노조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날아갔죠. 문재인 꿈쩍 안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또 누가 날아갔어요? 친노의 상징 이해찬이 날아가고 네. 정청래가 날아갔잖아요. 정청래 그 의원이 탈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문 대표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전화로 그냥 그래요? 한숨 한번 쉬고 그걸 끝. 그냥 다른 기성 정치인들이었으면 거기서 뛰어들죠. 그렇죠. 네.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주고받고 해서 막 쫓아가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죠. 근데 문재인은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자기의 수족이 다 잘려나가도 친노 의원들이 잘려나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반문 의원들에겐 뭔가
공포감을 주는 거지. 어. 저 사람은 거래가 안 되는구나. 네. 지팔이 잘려나가도 그 꿈쳐갖고 있구나 그냥.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될 사람이니까 이제 뭔가 이 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하나 좀 바로 잡자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자기 수적에 잘려나가도 그것을 공고하게 자기 입장을 견제해왔던 거. 이제 이건 사실관계인 거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선 관련한 시기에서 문재인 대표의 잘못이 하나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건데 뭐냐면 이분은 시스템을 잘 만들면 시스템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20% 사람들을 네. 재공천 주지 않는 것, 이제 이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 게 이제 유인태 의원이나 뭐 당시에 문희상 의장이나 뭐 이제 이렇게 몇몇 분이셨어요. 문희상 의장은 나중에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근데 그 뒤에 거론됐던 김현 의원, 정청래 의원, 그 다음에 뭐 다른 의원들, 이분들은 시스템 공천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김정인 비대위에서 네.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죠. 거래라는 결정을 내 거래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선언했었던 안 된다고 걸로 알고 선언한 있는데. 거죠. 근데 네. 우리 혁신안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당대표나 최고위원회나 아니면 공천심사위원회가 전권을 막 휘두르지 말아라. 시스템에 의한 평가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 오거나 공천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이 대표의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계파가 아니니까 쳐내고 네. 이 사람은 뭐니까 살려주고라고 하는 것을 없애게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로만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인데 네. 김종인 대표가 그걸 무력화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한 문재인의 그 원래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평가돼야 되지만 방금 거론됐던 그 분들은 그 시스템 공천의 희생자랑은 전혀 다른 거죠. 좀 뭐랄까 좀 좋은 덕담을 해주시는 거네요. 어, 띄워주시는 것 같네요. 아니, 누구를 띄워주신? 지금 누굴 띄워준 건가요? 그러니까 그 희생양들. 아, 그 그렇죠. 희생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김종인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네. 동병상련인 거지. 저는 그 평가에서 궁금한 게 김종인 대표를 어쨌든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선택에 있어서 잘했느냐를 저는 좀 잘잘못을 따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 방금까지 얘기했던 문재인 대표의 네. 그런 정치적 성향, 원칙주의자, 어떤 그 시스템주의자로서의 문재인 대표의 성향이 아주 분명한 단점이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네. 이 단점을 가장 좀 확실하게 메꿔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김종인의 선택은 아주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도 방금 그 어떤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정무적 판단으로 뭔가를 도모했던 그것이 결국에 총선 승리로 나타났기도 했고 저는 총선까지는 김종인 카드가 아주 뭐 선택부터 결과까지 아주 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향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대선 국면에는 이 총선에서 이런 셈법과는 또 다른 그 문재인 대표의 장점이 드러나야 하는 뭐 이런 국면에 오면 이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아주 필연적으로 어떤 만남과 화해까지 필연이었다고 봐요. 그 김종인 대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지금은 사실상의 해당 행위를 하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네. 사실은 징계 받으셔야 저는 될 아까 정도인데. 당적이 어딘지 물어봤다니까. 저는 민주당에 계신지 몰랐어요. 아직도. 근데 지난번 총선 때는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온 게 분명히 큰 효과를 봤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서 이해찬 정청래 네. 이렇게 탈락시킨 것도 국민들에게는 여기 뭔가 진짜 뭐 바꾸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얘기를 돌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일단은 뭐 좋은 선택이었다. 뭐 지금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네. 있지만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들고 좀 다면적인 거니까 좀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문 대표랑 네. 뭐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나는 문 대표가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지지자들에게. 지금의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는 사실상의 해당 행위, 이 전행 등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분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막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 말 하더라고요. 아까 편집해주처럼 이제 총선 때는 충분히 그분이 역할을 잘 해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본인이 하나 관과한 게 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 시대 정신이고 이것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긴 한데 네. 내가 하나 잘못 생각했던 것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 이전에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슈인데 김종인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간 안에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상 누각 위에서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닌데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더 하자면 그 총선 때 먹혔던 게 왜 대선 때는 안 먹히냐 요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김종인 씨가 정치 구단으로서 총선 때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럼 대선 때도 김종인한테 맡기면 되지 않아?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그럼 총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스템주의자면 문재인이 더 힘있게 더 나갔으면 더 정착되고 더 힘있게 개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걱정도 없진 않아요. 그러한 이제 시스템에 의한 정당, 네. 기존의 여의도의 문법을 이제 뒤로 하고 벗어나는 거. 새롭게 네.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세력이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지금 네. 보면 사실 이제 그 여의도 문법에 충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과는 사이가 다 안 좋아지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얼마나 따라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전 일단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아진다면 그러면 뭐 그러한 그 우리가 꿈꾸던 그러한 진정한 개혁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네.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착될 거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바로 그 결과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건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의 문제의 가장 많은 부분들도 대한민국의 헌법이었거나 법률이었거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있는 시스템과 관련 규정들과 행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은 규정이나 관례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정무적 판단들이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전행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정치권에도 그렇지만 우리 계속 적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 뭐 사법부에서 전관예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재판정에 등장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거는 전화 변론하는 거예요. 아예 재판정에 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걸 수임했다라고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하는 이 문제들인 것인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나라. 이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권에도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문재인을 이제 흠잡으려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카리스마가 없다. 뭐 정치력 부재. 리더십이 없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양면적인 거예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문재인은 카리스마가 없고 리더십이 없고 정치력이 부재하죠. 왜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밀실야합이나 거래를 안 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쪼개지기 전에 국민의당으로 떨어져 나기 바로 그 직전에 네. 박지원이나 이종걸 같은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 하면 화합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혁신을 하지 말고 화합하자. 근데 그 화합이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 하면 다시 거래하자는 얘기거든. 네. 나눠먹기 하자는 네. 거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나눠먹기를 해서 이 사람들 다 그냥 만족시켜서 여기 주저앉히자라는 네. 건데 사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도 네. 우리 소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국 정치가 그런 그 나눠먹기 밀실야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탈당했잖아요. 네. 탈당하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리더십 부재, 정치력 부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이 없다라든가 정치력이 없다라는 그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나아가야 될 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합이라는 단어로 나눠먹기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분들이 네. 지금은 이제 빅텐트라고 하는 용어를 빌어가지고 네. 다시 또 나눠먹기라고 하는 것을 숨어있는 이면의 말은 그거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구시대 정치예요. 진짜 저는 굉장히 이런 점에서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박지원 대표나 언론 플레이를 정말 너무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당시에도 뭐 다시 거래를 하고 뭐 화합하자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분탕질한 세력인 거잖아요. 분탕질을 했음에도 자기들은 나가서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보면 박지원에 대한 저는 재평가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지원도 그렇고 이제 기존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은 네. 여러분 다 보세요. 공통점이 뭐냐? 호남 또는 다선 정치인들이에요. 네, 다선.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네. 그쵸? 거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초재선 의원 중에 그렇게 뭐 문재인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네. 다 다선 기득권 정치인들이니까 이제 문재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안철수가 막 한참 얘기했던 친노, 친박 빼고 다 모이자. 그러니까 네. 친노를 이제 친박 수준으로 이제 놔놓은 건데 그 말의 핵심은 문재인 빼고 그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박지원은 또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을 가지고 극좌적 수구 패권주의. 문재인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다음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런 말도 했죠. 정권 교체를 못해도 더민주화는 연대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다음 대선에서 이 사람들의 그 초점, 관심은 뭐냐면 문재인 안 되게 하기.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우리가 일부러 혹시 들어보셨던 분들은 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잠깐 더 소개하자면 그러니까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하는 문재인 주위 사람들이 큰 힘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친문 패권이지만 좀 다른 얘기로 치면 친노끼리 다 해먹어. 들어갈 길이 없어. 지그들끼리 다 헤쳐먹어.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문재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다 해먹지 않아요. 다 해먹지 않고 문재인 대표도 그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막 크게 위임해주거나 해주지 않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이너서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뭔가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서 뭔가를 제안해도 제시하고 주고받자고 얘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먹혀 들어가는데 이다 보면 그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 문재인의 까다로움이나 뭐 이런 거보다 주위에서 계속 컷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근데 실제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 네, 그래서 네. 진짜 캠프가 벙 뜬 상태로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비서실이 어떻게 있는 건지, 조직본부가 있는 건지 애매한 입장으로 딱 지금 있는 게 문재인 캠프의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비난받기보다 너무 안타까워요. 일이 더 안 돼. 그 흔히 이제 친노가 다 해먹어. 네. 그다음에 문재인으로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이제 외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대접을 못 받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을 받을 때 그게 이제 그 황당한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시사정비소에서 정비를 좀 해드리자면 필요해요. 해야 돼요. 어떤 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쁜 것을 주고받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인 것은 좀 나한테도 예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 한마디 혹은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역 내려가서도 문재인 대표는 그 뭐 자리에 대한 얘기든 뭐에 대한 거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죠. 말을 아끼게 되고 또 괜히 말하면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예를 들면 부산에 내려가도 교수님 만나서 부산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잘 키워봅시다. 나중에 정권 잡으면 이 사람도 우리 청와대에서 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 네. 그 문재인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 해줘야지. 라고 한 생각이 막 들 텐데 실제로 별로 그런 말도 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나는 그래도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갔는데 부산에서 야 엊그제 문재인 부산에 왔다며? 라고 하는 걸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그냥 알게 끝나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랬죠. 당대표 할 때 호남을 문 대표가 갔다 왔더니 주승용 의원이었나? 왜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냐. 이런 식으로 또 항의하고 그랬죠. 다 문재인이 자기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나와바리에 네가 왜 내 허락도 없이 갔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근데 웃긴 얘기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표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챙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예를 들면 당대표가 어떤 지역구에 시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뭐 경로당을 가거나 당대표로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뭐 이 영등포라든가 뭐 구로라든가 이런 데를 가요.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구의 지자체장이 우리 당이면 같이 수행을 해주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대표 비서실에서 오늘은 울산으로 가자 아니면 뭐 구로로 가자 그래갖고 그냥 가버리면 그 의원은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붕 떠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문 대표가
당대표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난 그럼 딴 사람이랑 같이 일해봐야겠다. 이런 것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어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사람을 챙기는 일을 해야지. 그게 꼭 누구처럼 주고받고 딜하고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하나하나가 훨씬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게 호남 사람들이 더 호남에 대해서 많이 찾아와라. 와서 어떤 것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기저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교수님 얘기 모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흘러가서 아무래도 여기서 일단 잠깐 1부를 끊고. 끊고. 근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결국 참모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참모를 못 쓰게 하잖아. 네. 네.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자기 딱 비서실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놨었어야 되는데 사실 엉뚱한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아예 비어있든지 뭐 그런 또 아쉬움이 또 한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연관된 이야기는 2부에서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죠. 근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권력을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존의 주류로서 기득권을 행사하던 진보 안에서의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그에 대한 거부감을 이제 가지게 된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친문 패권, 뭐 패권주의, 친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문재인은 뭔가 좀 이상하다 사람이 뭐 리더십이 네.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금을 잡게 되는 거죠. 사실 그에 대한 실체는 없죠. 그래서 과거에 그 이범 선생 있죠? 몰라요. 그 이범 씨라고 민주당의 네, 그 있어요. 민주정책연구원의 교육정책, 부원장으로 네. 들어갔죠. 원래는 네. 그 가외 선생, 학원 선생님으로 굉장히 네. 유명한 스타 오. 강사인데 네. 이범 선생이 민주당에 들어간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한번 글로 쓴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범 선생이 분석을 한 게 사실은 이전에 가장 좀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근데 이범 선생이 내린 결론도 뭐냐면 실체는 없다. 근데 뭔가 정서로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다. 사실은 그 정도가 맞는 설명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교수님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쩌다가 친문 패권의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좀 이제 애매하죠. 저는 노무현의 팬도 아니었고 야, 실체를 파악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데 도대체 그 실체가 몸소 느끼기 위해서 내려가시고 지금까지 오로지 그것만 연구하십니다. 그런데 전공은 체육학과 교수님.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치는 스포츠단 말 못 들어봤어요? 아, 그렇죠. 스포츠와 친노 패권을 어떻게 연결시키셨는지 오늘 동아대학교 정희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되게 소개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제가 뭐 학자로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학자로서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친노 이게 패권이 중요하지. 그죠. 네. 사실 정치가 우리 밥 먹여주고 먹여 살리는 건데. 자, 이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진짜로 반문정서, 문재인 왕따론,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문재인 왕따와 친문 패권은 같이 쓰기에 왜 상이한 개념이잖아요. 그 전에 문재인 실세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비선 비선. 실세, 비선이죠. 비선 허세 아니었어요? 네. 누차 말하지만 실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비선. 여기서 말하는 비선이라는 것은 공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공조직에서 팽당한 같은 당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본 피부로 느낀 그렇게 친문 패권. 평당원으로서만 같은 거네. 문재인 왕따 존재하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따가 네. 누구로부터의 왕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민들로부터의 왕따는 아닌 게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럼 누가 도대체 왕따 시키고 있냐? 뭐 동료 정치인들, 대권 주자들일 것 같아요. 네. 동료 정치인들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좀 스며들어간 거죠. 예를 들면 조중동이라든가 종편들이 계속 그러한 사실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들도 조금은 넘어간 것도 좀 있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근데 친문 왕따라는 말, 문재인 왕따란 말은 거의 잘 안 쓰지 않아요? 친문 네. 패권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따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호남을 얘기할 때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놓고 보면 호남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은 영남 사람들에 의한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영호남 갈등이라기보다는 호남에 대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전면적인 차별 음. 왕따 현상이에요. 뭐 문재인 왕따라고 하든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든 이 용어들을 자꾸 쓰는 이유는 정치인들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비주류에 대한 그러한 주류 세력의 거부감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네. 한국 사회 신의 시사정비소 오늘도 여러분들 새롭게 만나뵈러 왔습니다. 저는 꿀잼 김광수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푸경입니다. 여러분의 하트를 주식으로 별점을 간식으로 먹는 남자 정주식입니다. 오. 괜찮았나요? 자, 오늘은 초대 손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 문재인은 지금 포위된 채 사방 안팎으로부터의 십자포화를 견디고 있다. 그가 끝까지 견뎌낸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한국의 정치개혁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변혁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과연 반문재인 연합의 공세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기득권은 무섭다. 노무현에게서 보지 않았던가? 문재인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장렬하게 산호할 것인가? 최근에 기고하신 도대체 친문 패권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의 말미인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우리 편집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무슨 난중일기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무슨 칼럼이 이렇게 비장합니까? 이분이 참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잠깐 소개드리자면 친문 패권 연구의 권위자. 우와. 친노 패권 연구 외길 17년. 이것만 파신 거예요, 이분은. 친노 패권이 벌써 17년이나 됐어요. 이게? 이분이 2000년에 부산에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냐? 친노 패권이 도대체 무엇이? 사회 주류가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네. 한국 사회에서 주류는 보수죠. 네. 물론 거기에는 일제 강점기라든가 한국 전쟁, 분단 현실 이러한 것들이 좀 뒤엉키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의 주류는 보수예요. 비주류가 진보고. 근데 보수 중에서도 또 주류는 누구냐 하면 TK죠. 네. 네. 그다음에 비주류라고 하면 거기에 기생해서 사는 PK, 부울경 쪽 정치인들이 될 거고요. 근데 비주류를 놓고 보면 바로 그 진보라는 비주류 세력을 놓고 보면 비주류의 주류는 여태까지 호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손혜원 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 자기를 인사를 막 시켜주는데 인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10명 중에 9명은 호남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주류는 호남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2002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가 누구냐. 그게 바로 노무현이죠. 근데 노무현은 근거가 어디예요? 호남이 부산. 아니죠. 네. 부산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진보 안에서도 굳이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진보의 주류는 호남이었는데 그리고 비주류는 이제 부산, 부울경, 부산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 부산은 노무현은